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를 후원해주세요. 벌써 라디오 반민특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뵌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어머, 근데 출연료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물론 저는 출연료 없이도 애청자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방송했으면 게스트, 그것도 특급 게스트 좀 모셔보고 싶은데 빈손으로 모시고 싶진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특급 역사방송 라디오 반민특위를 후원해주세요. 별점 팍팍, 구독하기, 하트 뿅뿅, 입금도 팍팍.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우리 시대의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 독립군 자금을 모아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행에게 주신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성대한 만찬에 가슴 뭉클한 동포의 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토록 지척에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위원장 및 북쪽 지도자들과 만나 결의 앞날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도 책임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분단의 시대를 지나간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을 베풀어 줍니다. 21세기 첫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오늘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향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배를
그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배 한 잔 들자. 아 진짜 오늘 축배 들어야 되겠네. 화해와 평화를 선택한 민족에게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운형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 못지않게 살해 위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생명이 위급한 그 테러만 5번을 다리를 저시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 트럭이 와가지고 박아버렸잖아요. 네. 거기다 납치 얘기도 좀 더 하시겠지만 이게 참 한국 사회 70년대에 이미 웬만한 8, 90년대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납치, 살해, 테러, 이 간첩 뭐 첩보 작전 이런 게 이미 70년대 김대중 선생님이 다 겪으셨다. 대통령께서. 다들 아시죠?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9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요. 이때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완전히 골 때리게 된 거예요. 뭐냐? 아니 이 청년 DJ 그때가 나온 게 40대 기소론이지 않습니까? 아니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 후보가 539만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민당 야당 신민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100만 표 이상이 조작된 부정선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100만 표가 조작되면 박정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견적이 나온 거죠. 아 김대중 그대로 두면 내가 대통령 못 하겠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유신 선포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걸로. 그죠? 거의 이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좀 아버지를 닮으셨나? 해경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겠네. 대통령 선거가 몰랐어요? 위험해지니까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리는 걸로. 예. 이렇게 갔는데 근데 1973년이죠. 73년도 8월 8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도쿄의 하비야 공원에서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규탄하는 집회를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일본의 그랜드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2212호에 투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서 민주통일당 대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회담을 하고 나오는 도중에 습격을 당했어요. 습격을 당하고 머물고 계시던 2212호의 옆에 있는 2210호가 비어 있었답니다. 거기에 감금을 당하셨다는 거죠.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129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살해 협박을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울 자택에서 풀려나셨는데 그때로부터 동교동에서 바로 가택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그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던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또 있습니다. 신군부. 그죠? 박정희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이후에 권력을 잡은 신군부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5.18 광주 항쟁의 그 죄악을 벗어보기 위해서 누명을 씌운 거죠.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내란을 음모했고 광주의 청년들을 동원했다. 이런 내용으로 내란 음모로 모아가지고 사형을 구형했죠. 아, 저 내란 음모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진정한 내란 음모는 뭡니까? 5.16 군사 쿠데타, 다카키 마사오가 한 게 이게 진정한 내란 음모예요. 12.12 쿠데타. 아니 실제로 내란 했잖아요. 내란이 성공했죠. 네.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네. 뭐 쿠데타의 주범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지금도 연희동에 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따님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딸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하게도 김대중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내란으로 몰려가지고 피해는 이 사람들이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진보당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한테는 눈에 가시였죠. 계속 독재 비판하고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란은 뭐 이번 총선에 해가지고 정당 해산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통합진보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하여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어찌됐든 뭐 김구 선생님도 그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동점이 많으시네요. 두 분 다 이제 보수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반공 이런 입장에 계시다가 또 반전이 일어나죠. 민족을 위해서
평양행을 딱 결행을 하셔. 얼마 두 분 다 사실 이게 큰 부담이잖아요. 두 분이 계셨던 입장에서는 또. 아니 특히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실제로 이제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방북은 그래도 6.25 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도 물론 이제 뭐 안 좋은 면이 있었겠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 방북길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북한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보수 세력에게 뭐 빨갱이 인증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좌익이다. 빨간데 빨갈 거야. 빨갈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해왔는데 실제로 평양을 가셔봐요.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뭐라 그랬냐. 오늘 그럴 거 반복 아니야. 화법을 엄청 많이 쓰시네. 아니 근데 뭐 양심도 양심이지만 사실 이제 남북이 화해, 평화 이런 길로 가는 게 최고의 안보고 최고의 경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보수의 낙인이 두려워서 이런 민족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하지 못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양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예전에 이전 시대에 뭐 전대협 한총련 학생들도 통일의 문 열려고 많이 방북했잖아요. 우리 아내이신 황선 대표도 그렇고 모두 양심이 떳떳했기 때문에 민족의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신 걸까요? 그렇죠. 그게 근데 양심에도 내용이 있는 거죠. 뭐 김구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여운형 선생님, 뭐 그리고 많은 뭐 학생 방북 대표들, 뭐 임수경 선배부터 해서 쭉 이어진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양심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 성향을 스펙트럼 보면 약간 다양하잖아요. 살아온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민족의 문제를 푸는 게 남들은 뭐 이걸 종북이다, 친북이다, 빨갱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 생활적인 문제였죠. 이 분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숨도 쉴 수가 없구나.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만나봐야겠구나 해서 가신 거죠. 이게 양심이면 양심이고 신념이면 신념이고. 근데 이런 거를 뭐 저는 저들이 몰라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숨을 쉬고 정상적 생활을 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은 뭐 젊은 시절부터 계속 내내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라는 모로 몰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었고 그리고 사실 6.15 이후에도 막 뭐 퍼주기를 하네 햇볕 정책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색깔론 공세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계속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색깔론과 그 공세 속에서도 그 당시엔 종북이란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세 속에서도 평양행을 선택하신 거는 사실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3 평양 상봉과 6.15 공동선언 이것으로 친미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누구 아시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해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굳이 이름을 올리진 않겠습니다만 의원회관 611호 쓰시는 분. 그렇습니까? 예.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청문회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보수 진영이 집중 공세를 받으셨는데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하신 정치 구단이라고 봐요. 노무현 정부로 남북 교류의 바통을 이으셨지 않습니까? 네, 해내셨죠. 근데 이런 공격을 보니까 그냥 젊을 때도 받으셨고 또 한 번 그 9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뭐 상대 후보 김영삼 그리고 당시 정원식 총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 북한이 김영삼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을 지지합니다. 이게 선거 때 기본 모토인 거예요. 이렇게 선거를 한 거예요. 92년 대통령 선거를. 이런 공격을 받으시면서 정치를 하셨다. 근데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민주투사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기가 많으니까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미 70년대 초부터 통일과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종합화되고 체계화돼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이렇게까지 정식화가 되죠. 그래서 기본은 뭐 자주, 평화, 민주 뭐 이런 걸 통일의 3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한 번에 체제 통합이 되면 이제 전쟁이 날 수가 있으니까 요 단계를 밟자면서 남북 연합, 그 다음에 남북 연방, 그 다음에 완전 체제 통일. 요런 3단계 통일론을 제시를 했죠. 근데 이 3단계 통일론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토론을 하자면 의견이 있지만 이때가 언제입니까? 통일을 국시로 하자고 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갈 때잖아요. 근데 통일의 방안을 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6.15 공동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낮은 단계 연방, 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죠. 거기서 통일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공통성이 그러니까 이제 6.15 공동선언 2항도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한 거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연합제는 아닌 거죠. 그 둘은 다른 거죠. 연합제는 그것으로 이제 온전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이제 통일 정책은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잖아요. 연방제가 있잖아요. 근데 연방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민족통일기구의 권한을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속적인 민족통일기구의 권한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방정부를 하나의 국가 형태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의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연합제는 현 단계에서 그냥 뭐 일정하게 정지되어 있는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둘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연방제를 지향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근데 연합제는 연합제 상황에 그대로 이제 정지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녀 표정이 영 유럽연합 떨떠름 하시는데 전혀 떨떠름한가요? 네. 쉽게 설명하면 유럽 연합 뭐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거예요. 연합제는? 지금 민족통일기구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오고 국방회담 남북, 경제회담, 외교회담, 뭐 문화회담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회담들이 계속돼. 그럼 상설화가 되잖아. 그럼 이런 상설화된 전체 회담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솔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때 가칭 이제 민족통일기구. 그래서 남북의 중앙 무슨 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앙기구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중앙기구가 진짜 남북 각 정부를 통솔할 만큼 군사나 외교 이런 데서 뭔가 권한을 가진다. 지도 권한을. 그러면 실제 연방제로 가는 거죠.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가지는 거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대표될 수 있는 거잖아요. 6.15 대외적으로. 공동선언이요? 아니죠. 6.15 공동선언은 이 부분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얘기하셨던 남북 연합 단계에서 연합 단계라도 교류나 협력이 있는 거잖아요. 요 과정에 이 중앙 정부가 뭐 대표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직전 교류 협력 요런 단계에서는 비슷하다. 요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국방 외교를 가지기 전에 권한을 뭐 그런 건데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더스탠 했는데요. 아니 중요합니다. 이거는 경견여가 안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네. 이 내용 자체를 어쨌든 흡수 통일이나 이런 통일은 안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방향에서 나가자라는 것이 너무 모호했던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연합제, 이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통일 정책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대한민국과 우리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 통일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한 거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래 우리의 통일 방안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공통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에 북한과 빨갱이가 어떻게 공통성이 있을 수 있어? 그죠.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 정책 연방제를 언급하면 남쪽에서는 무조건 이적 행위로 그렇지. 처벌을 여기 산 받거든요. 증인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얘기하면 이게 약간 중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정신이에요. 뭐냐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연합과 미 연방이 다른 거다. 미 연방은 미국이잖아요.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차이다.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성이 있잖아요. 유럽연합도 자체로 뭔가 경제나 이런 분야에서 교류, 미 연방도 주 간의 교류가 있고, 근데 차이는 또 뚜렷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방식과 관련해서 통일 방식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왜 극한의 대립으로 갔잖아요. 완전 다른 거다. 뭐 흡수 통일이나 뭐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질 수 없는 불상용적 관계로 반세기를 온 거잖아요. 근데 6.15 공동선언 때는 갑자기 이 두 가지 통일운동 방식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 열어놓고 공통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두 지도자가 마음이 열려진 거죠. 저는 이 길을 연 게 결정적인 성과 아닌가. 서로 불신과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각자의 통일 방식을 다시 돌아보니 초기에는 비슷한 면이 있네? 그럼 이 비슷한 면을 같이 실행해 보면서 더 공통성을 살려나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1항도 중요하지만 2항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이 공통성을 찾아낸 것도 대단하고 이 공통성을 살려나가자 한 거는 이 통일의 정신과 자세의 모든 거를 종합해낸 조항이다 이게. 그래서 아주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언에 조금만 저 이제 좀 보강을 하면요. 그 민족 의결 기구가 있잖아요. 의결 기구가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이제 실제 행정부처 간의 연합은 일반 뭐 집행 단위에 이른바 북한에서는 이걸 연방상설위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집행 단위의 행정 체계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대표성 그러니까 남북 민족의 총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14선언에 이야기됐던 남북 국회회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념이 다르더라도 통일 방안에는 뭐 이제 차이가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 차이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인 건 누가 모릅니까? 북한의 사회주의인 건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로 통일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남북이 인정하는 통일 원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흡수 통일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흡수 통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15 공동선언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남과 북은 이미 통일에 있어서 일정하게 공통의 공동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원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보수 진영이 이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옆으로 때려볼까? 위로 때려볼까? 아니 공격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공명정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 6.15 공동선언 전 아마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통일 헌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지 혼자? 아니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공동선언 내용도 내용인데 공동선언에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어마어마했죠. 아까 조중동 얘기하셨는데 공동선언 딱 나오고 나서 몇 달이었어요. 몇 달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공동선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행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신기하죠.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종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나왔잖아요. 동아일보의 보천보 전투.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실제로 지휘해가지고 국내로 이제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웠다고 하는 보천보 전투. 언론사 사장들 방북했을 때. 맞아. 초청했었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저 얘기 들어보세요. 그 기사를 금판으로 그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선물했잖아요. 그래요. 그거 북한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있대요. 거기 선물 전시하는데. 무슨 친선 박람회 거기 가면 그 사진 찍어서 오마이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왜 조사 안 받아?
네. 하여간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후로도 그죠.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수많은 남북 교류 사업들 이 물꼬를 튼 바로 김대중 대통령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6.15 공동선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고 48년의 방북, 2000년의 방북이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지만 이어진 거죠. 그죠? 48년의 방북의 그 정신이 그 분단이 고착화되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승만 독재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재됐다가 4.19 항쟁이 터졌을 때 다시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딱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어떤 구호가 났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근데 80년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났죠. 왜냐하면 박정희가 들어서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통일의 통자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87년 6월 항쟁에서 또 길이 딱 열리니까 딱 그때 서울대 대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과 체육회담, 체육 교류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 물꼬가 본물이 확 터져버리죠. 이 죽지 않는다. 그랬던 힘이 결국 다시 2000년 6.15로 딱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지만 같은 거다. 끊긴 거지만 이어지는 거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제 방북 당시 유력 정치인이셨지만 DJ는 어땠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이런 게 이제 또 바뀌고 발전한 거죠. 근데 이런 뭐 안타깝지만 김구 선생님은 안두희에게 암살 당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민족의 옥동자를 순풍. 전 사실 이제 6.15의 혜택을 많이 본 세대거든요. 제가 아까 01학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더 이상 통일 반미를 외친다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금강산을 뭐 이제 학우들 모아가지고 40명, 50명, 뭐 1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문화장학금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금강산도 가고 그리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뭐 이런 거 했는데 단체로 학교에서 버스 맞춰가지고 대구 가서 응원하는데 그때 제가 배구 경기 관람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표 다 끊어주고 뭐 이렇게 남북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었고 그 혜택을 많이 받았죠. 아까 우리 순결남님께서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했다는데 우리는 뭐 서울에서 만나고 평양에서 만나지 판문점에서 안 만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면서 혜택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런 6.15의 정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퇴색됐다 그래도 6.15 선언 같은 경우는 정부와 정부의 공식 합의 그리고 2007년에 이제 14선언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선이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이거는 아까 뭐 이승만이나 이런 극우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 김구 선생님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채호 선생님이었나요? 바이러스가 햇빛을 싫어하듯이. 신채호 선생님이었나요? 그런 표현 진짜. 우리 방송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카이스트.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도 6.15 14선언이 얼마나 싫은 게 아니죠. 이거는 생명권과도 관련된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아까 곽 박사님 얘기했던 대로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있지만 이게 안 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의무의 양으로 방해하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6.15를 반대합니다. 그러지는 못하죠. 라고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6.15, 8.15 이런 거 공동행사로 계속 치러왔었다고 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사실 이명박이 취임하고 첫 해의 공동행사하고 지금까지 계속 중단돼 있대요. 이제 심지어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대북 확성기도 다시 등장하고 막 사실 이런 형편이라서 저는 지금 이제 의미를 좀 다시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6.15 공동선언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했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6.15 정신은
자주 통일의 정신, 민족 대단결의 정신이다. 이미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가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바꾸는 그것을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는 이제 통속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좋은 단어 아닌가요? 우리 이게 민족끼리? 통속적인 표현이 파급력이 있어요. 보수, 특히나 조선일보, 친미 보수가 아주 그냥 분기탱천하는 게 바로 이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 민족끼리 해봐요. 아까 우리가 재정당 사회단 재연석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끼리예요. 우리 민족끼리 모여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아니 매국노, 친미파, 미국이 왕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해버리면. 아 그러네. 또 다시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민족끼리 표현의 해버리면 힘이 있네요. 표현의 힘이. 미국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 보수는 어떻게 돼? 원래 친미 보수는 한미 동맹끼리 살아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한미 동맹끼리잖아요. 한미 동맹끼리는 통속적으로 못 하나요? 못하지. 한미 동맹끼리 힘을 합쳐. 미국과 이게 안 되네. 예. 그래죠. 그러니까 죽자고 우리 민족끼리를 반대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민족끼리를 하도 쓰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은근슬쩍 우리끼리.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는 이 7천만 결의가 다 모이는 느낌이 나는데 우리끼리 하면은 왜 쪽 그 남쪽의 진보 진영만 우리끼리 예, 이런 느낌으로 은근슬쩍 이게 변질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아까 우리 김구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이게 되게 상통하는 것 같네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과 정견, 뭐 다름을 뛰어넘어서 같은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 말 그대로 마주 앉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6.15가 오늘날 가지는 의미 지금 우리 남북 관계도 너무 많이 안 좋고 6.15가 거의 회자되지 못하고 있는 연례행사처럼 통일부 앞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이런 때 6.15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최근에 정세를 보면 북측에서 이제 8.15 통일 대회합을 제안했잖아요. 네. 통일 대합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아니 사실 저는 정말 느낌이 48년도에 그 재정당 사회단 지연석 회의 이것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 실질적으로 지금의 정세가 48년도와 정말로 좀 유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결단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선언했죠. 대화를 안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지 않겠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화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거부하는 거. 아니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대화 자체가 기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임진강에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야 밤에. 맞아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해. 기자들이 북한의 이 물을 수공 그러니까 이제 강물을 이용한 북한의 공격입니까?라고 하니까 통일부 그거는 뭐 아직 확인할 수가 없고. 강감찬 장군도 아니고. 나 그때 막 그거 돈 내고 그랬어. 그래서 통화할 때 만든다고. 그래서 대책은 뭐냐? 정부의 대책은 뭐냐니까 통일부 관계자 뭐라 그랬냐면 북측에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죠? 혹시나 또 물이 오르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북측의 위에 환강댐이 있잖아요. 북한이 임진강에다 건설해 놓은 환강댐의 수위를 주의 깊게 봐야 되니까 좀 미국 측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측의 강 수위를 유심히 봐야 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공격하면 관찰을 못 하네.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거기 댐 문 열었냐고 왜 열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대화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듯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48년도에 미국과 이승만 정부가 통일정부 수립을 결단코 거부하고 분단정부 수립을 추구했다면 지금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어쨌거나 이 통일 논의를 거부하고 어쨌거나 이 분단체제,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8.15 통일 대회합이 사실 그 48년도에 재정당 사회단 지연석 회의 내지는 그 2000년에 평양 삼봉에 준하는 행사가 되려면 그죠? 이 시기에 이 시대의 김구 이런 그런 좀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죠. 지금 북에서 8.15 때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식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체가 그렇게 기만이다.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거죠. 북이 제안을 안 했어도 먼저 호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견은 있더라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동시에 예. 이런 정황이라도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의견을 주는데 이거는 이런 의견 가지고 안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 회동할 때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했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문재인 씨가 하든 안 들어 안철수 씨가 하든 이런 걸 풀어내는 지도자를 없으면 만들어야 되죠. 아니, 한간에는 이제 안철수를 보고 물론 뭐 간철수 내지는 뭐 제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간기문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친미적이 아니냐. 그렇게 친미적인데 어떻게 그 이런 북측의 요구에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친미면 어떻고 반미면 어떠냐. 아니, 친미주의자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도 민족의 일원이고 거의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민족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이름 자체가 세 글자잖아요. 안철수. 이게 뭐 스티브 아니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찰스. 예. 아니 폭탄 좀 먹고 나면 해장국 먹어요. 스테이크 안 먹는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통일운동의 위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통일의 이 대상, 통일의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를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족의 통일운동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 여기에 통일운동에 힘이 있다. 그 관련해서 뭐 마무리를 좀 하죠. 마무리를 하는데 딱 말씀하신 거에서 그 김구 선생님이 남북 재정당 단체 연석회의 딱 가셔서 개회사를 하신 게 있어요. 개회사의 첫머리가 방금 이제 곽 박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전치인 것입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통일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 딱 보면서는 방송하면서도 더 그랬습니다. 이게 48년도 김구 선생님부터 지난 방송 여운형 선생님부터 해왔던 정신과 노력이 끝나지 않았구나. 끊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게 꾸역꾸역 60년 70년 분단 기간 동안 버텨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2007년 14 남북선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또 한번 눈앞은 막막하지만 이번 8.15 통일대회합을 지금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곽 박사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한반도 전체가 강토가 말라가는데 그래, 통일로 한번 물꼬를 터보자. 이런 기운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이런 생각 두 분 뭐 한마디씩 하시고. 저는 이번 방송하면서 가장 깊게 마음 깊이 새긴 게 역시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투표 잘 못하셨어요? 아니 저는 늘 잘해왔던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히 저는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조금만 하면은 보수단체들이 와가지고 삐라살포하고 뭐 하면은 맨날 대북방송 재개했다 그래서 마음 졸이게 하고, 또 이번에도 그 한강 하구에 몰려드는 중국 배를 보내기 위해서 유엔과 같이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답답하죠.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 동네는 그 한강하구의 가장 폭이 좁은 데요. 900m밖에 안 돼요. 한강하구 폭이. 그 정도로 좁은 데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장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서해에서 남북 대화가 되고 화해 협력
네. 기조일 때는 서해 중국 어선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아니 지금 절대 못 우리가 들어와요. 14에서 합의한 그 서해 평화 특별지대만 잘 되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 어선들 안 오고 꽃게 잘 잡히고 지금 꽃게 값이 금값이란 말이에요. 중국 놈들 때문에. 왜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 화가 많이 나고 있어요. 꽃게를 못 먹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평화가 최고의 안보고 남북 화해 협력이 최고의 경제 성장의 길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평화와 협력, 화해 이런 것들이 최고의 경제 협력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 방공응변대회 하면서도 알았어요.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고 우리의 경제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같이 화합해서 잘 살자는 얘기 방공응변대회 때도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불안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통일의 옥동자는 이렇게 등한시되고 이런 현실들이 너무 안타깝고 좀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계속 이 평화의 이야기들 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고 14선언 이행하자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정부를 압박해서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새롭게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는 48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16년인데 최근의 정세를 보면 그죠?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좀 많이 떠올라요. 통일은 되었어. 예, 이미 통일은 이제 되었다. 통일은 확고한 신념이고 구체적 현실로서 지금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시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남북 화해 협력의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2017년에 그죠? 아니면 그 전에도 박근혜 정부도 나설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다시금 이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면 어떤 세상이 열리겠어요? 저는 2000년 지난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의 그 감동과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그죠?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감동에 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정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뭘요? 다시 모입시다. 통일되는 그날. 라반트 방송을 위해서. 여기서 모이기로 했잖아요. 통일되면. 아, 다 하신 거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술 한잔 못하고 여기 모여야 된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 방송하고 술 한잔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오늘 또 한 여성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에 여성을 만났는데 라반톡을 잘 듣고 있대요. 곽 박사님이 너무 재밌대요. 강혜리야? 예? 강혜리 아니야? 아니에요. 강혜리가 아닌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있었어. 그래서 충격이에요. 자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곽 그래요? 박사님 너무 재밌다. 네. 아니 우리를 웃겨주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청취자들은 웃기나 봐. 아재 개그에 중독되는 30대 여성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요? 네, 어찌됐든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김구의 정신으로 DJ의 정신으로 라반트기 싸웁시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